제 이름은 강서진입니다. 올해 32이죠. 지방 소도시의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22살 미대생이 어느새 10년 차 교사가 됐네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아이들 얼굴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 박도윤을 만난 건 3년 전 친구 소개팅에서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전자부품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연애했고 작년 봄에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크지 않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죠.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혼집 정리도 채 끝나지 않은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윤명자 여사가 들어서셨죠. 손에는 큼직한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엄마 왔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던 게 기억납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서진 씨도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찻잔을 놓고 도윤 옆에 앉았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 다 아직 젊잖아. 돈 쓸 줄만 알지 모을 줄은 모르지. 저는 찻잔을 들다 말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 둘 다 30대 초반이었어요. 사회생활도 10년 가까이 해왔고요. 돈을 못 모은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도윤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행 통장이랑 카드는 내가 보관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챙겨줄게.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저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 씨는 어때? 교사면 월급 꽤 받지?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이 흔들릴까봐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제 월급이요? 응, 너도 살림에 보태야지. 둘이 벌면 얼마나 좋아. 내 월급에서 얼마 정도 낼 수 있겠어? 제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차 교사치고는 많지 않은 편이죠.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공제를 떼면 실수령액은 더 적었어요. 글쎄요, 제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뭐 어때? 절반 정도만 내면 되지. 110만 원 정도? 절반이라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을요. 그것도 결혼 첫날부터요. 어머님, 그건 좀. 왜 시집와서 살림에 보태기 싫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도윤을 다시 쳐다봤어요.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죠. 하지만 도윤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한 대답이었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 착하네. 너희가 돈 모으는 재주가 있겠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날 저녁 도윤과 단둘이 남았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알아서 잘할 거야. 우리는 그냥 믿고 맡기면 돼.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축의금 봉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가 가져가셨겠죠. 옆에서 도윤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려 왔죠.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혼의 설렘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빛이었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제 신혼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경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서류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준비된 계획이었던 거죠. 처음부터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도윤의 월급 320만 원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됐어요. 저 역시 약속대로 11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바쳤죠. 처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110만 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올랐잖아. 10만 원 정도는 더 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후배 교사 혜진이가 점심시간에 제게 다가왔어요. 식판을 들고 제 앞자리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저 어제 백화점에서 선배님 시어머니 봤어요. 그래, 쇼핑하러 가셨나 보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죠. 그게 명품관에서 봤는데요. VIP 라운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VIP 라운지라고요. 백화점 직원이랑 친한 게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선배님 시어머니가 단골 VIP 고객이래요. 매달 신상 나오면 꼭 사신대요. 무슨 신상? 가방이요. 명품 가방.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손에는 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연한 베이지색 가죽 가방이었죠. 금빛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가방 새로 사셨어요? 응, 이거 그냥 좀 낡은 거 하나 바꿨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미술교사라서 그런지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 최소 200만 원은 넘는 거였어요. 예쁘시네요. 그래. 내 월급 관리 잘해야 이런 거 살 수 있어. 너희 살림 내가 다 챙기잖아. 내 월급은 용돈이라 생각해. 용돈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번 돈이 용돈이라고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시는 거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도윤 월급 320만 원, 제 월급에서 110만 원, 합쳐서 4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우리는 시어머니와 따로 살았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였고 전세금은 저희가 마련했어요. 공과금도 저희가 냈죠. 그런데 43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활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받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 들렀을 때 시동생 민지가 집에 있었어요. 28살인 민지는 회사를 다니다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죠. 언니, 나 다음 주에 차 뽑아. 차를? 응, 엄마가 사주신대. 이제 취업 준비하려면 차 있어야 한다고. 민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죠. 좋겠다, 민지야. 언니도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언니 차 되게 낡았던데. 제 차는 7년 된 경차였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충분했지만 에어컨이 잘 안 나왔어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했죠. 하지만 바꿀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110만 원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에게 물었어요. 민지 차 사준다며?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취업 준비하려면 필요하다고. 얼마짜리 차인데? 2천만 원 좀 넘는데. 할부로 사신대.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바친 돈보다 적은 액수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7년 된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당신은 안 궁금해? 우리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엄마가 알아서 잘 쓰시겠지.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도윤은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학교 미술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혜진이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선배님, 어제도 봤어요. 시어머니, 또, 이번에는 구두 사시더라고요. 빨간 하이힐. 제 친구 말로는 그것도 300만 원 넘는 거래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감이 묻은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죠.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혜진이 나간 뒤 저는 미술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처럼 순수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서진아, 요즘 생활비가 좀 모자라더라. 다음 달부터 120만 원만 낼 수 있겠니? 120만 원이라고요. 또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왜? 교사 월급 꽤 받잖아. 10만 원 정도야 뭐. 저는 시어머니가 들고 계신 쇼핑백을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그 쇼핑백 하나에 제 월급 반이 들어있겠죠. 알겠습니다. 제 입에서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싸움이 날 테고 도윤은 저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죠. 32살의 제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품 가방의 금빛 로고가 아른거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는 생활비는 생활을 위한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사치를 위한 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고 견딜 뿐이었죠.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로요. 결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12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고 도윤의 월급 320만 원은 여전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죠.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업무를 보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남은 월급 100만 원으로
우리 부부는 한 달을 살았습니다. 전세금 대출이자 공과금, 식비, 통신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죠.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 해. 여자가 현명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현명하시니까. 우리 집 살림 완벽하게 관리하시잖아. 그럼 돈 관리는 엄마가 제일 잘하지.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통장 비밀번호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검사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통장에는 6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됐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을 깨웠습니다. 도윤 씨, 일어나 봐. 응? 무슨 일이야?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비가 필요한데.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죠.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 정도. 우리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300만 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월급이 있잖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힘들 것 같아. 허락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결혼한 성인 남자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려면 어머니 허락이 필요하다고요. 당신 아버지인데도? 미안해. 엄마가 돈 관리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허탈했어요. 제 남편은 32살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품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50만 원씩 모아 300만 원을 만들었죠.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들러야 할 일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의 목소리였죠. 엄마, 정말 차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금 넣을 거야. 500만 원. 와, 감사해요. 언니는 알아요? 서진이? 그 애가 뭘 알아? 우리 집안 일은 우리끼리 하는 거지. 저는 현관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민지차 계약금이 500만 원이라고요. 제 아버지 병원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서진이 왔어? 언제 왔니? 방금요. 과일 좀 사왔어요. 저는 태어난 척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과일을 식탁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제가 차 좀 끓일게요. 그래,
고맙다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며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지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번 달은 엄마도 코트 하나 사야겠다. 겨울 오기 전에. 엄마 지난번에 산 거 있잖아요. 그건 작년 거잖아. 올해는 유행이 다르대.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따라드렸어요. 어머님, 요즘 쇼핑 많이 하시나 봐요. 응? 아, 그냥 필요한 거 좀 사지. 나이 들수록 좋은 옷 입어야 해. 저도 요즘 코트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너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신이 나서 차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죠. 분노, 허탈함, 배신감, 무력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각오였죠. 창문 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빛을 내고 있었죠.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달처럼 조금씩 차오를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가느다란 빛이지만 언젠가는 보름달처럼 밝아질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되찾기로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로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학생 때 쓰던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펜을 꺼내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월 12일 마이너스 시어머니 명품 코트 예정. 추정 금액 180만 원. 이것이 제 조용한 반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첫날이었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무기가 생긴 겁니다. 바로 진실을 기록하는 스케치북이라는 무기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죠. 저는 화장을 하고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미술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켜는 것이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프리랜서 디자인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로고 디자인, 포스터 제작, 일러스트 작업 의뢰들이 올라와 있었죠. 저는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림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학생 때는 공모전에서 상도 몇 번 탔었죠. 다만 교사가 되면서 그림 그리는 일을 멀리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작품들을 스캔해서 파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 하나에 지원했습니다. 카페 로고 디자인이었죠. 보수는 30만 원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선배님? 혜진이가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을 최소화했어요. 아, 그냥 부업 알아보는 중이야. 부업이요? 선배님도 돈이 필요하세요? 응, 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알아서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그림 좀 그리려고. 그림? 갑자기? 응, 예전처럼 취미로. 학교 일만 하니까 답답해서. 도윤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니 답장이 와 있었죠. 포트폴리오 확인했습니다. 작업 부탁드립니다. 첫 프로젝트가 성사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페 콘셉트를 분석하고 스케치를 여러 개 그렸어요. 색감을 테스트하고 폰트를 고르고 수정했죠. 손가락이 아팠지만 즐거웠습니다. 이틀 뒤 초안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해했어요. 일주일 뒤 최종본을 완성했고 제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시어머니도 도윤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습니다. 결혼 전에 만들어뒀던 통장이었어요. 잔액을 확인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죠. 그 뒤로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방과 후에는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죠.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까지는 프리랜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졸릴 때도 있었어요. 커피를 하루에 4잔씩 마셨죠. 하지만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제 돈이었죠. 그리고 스케치북에는 계속 기록을 남겼습니다. 2월 15일 마이너스 민지, 차량 계약. 시어머니가 계약금 500만 원 지불. 2월 20일 마이너스 시어머니, 백화점 명품관 방문. 코트 구매 추정. 3월 5일 마이너스 민지, 신차 출고. 총액 2,200만 원, 할부 진행. 3월 12일 마이너스 시어머니, 새 핸드백 소지. 추정 가격 250만 원. 저는 교사답게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날짜, 품목, 금액을 적었어요. 가능하면 사진도 찍었죠. 시댁에 갈 때마다 슬쩍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에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최소 1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날 본 것을 기록했어요. 가방마다 브랜드를 적고 대략적인 가격을 추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했죠. 3월 18일 마이너스 시어머니 소유 명품 가방 목록. 총 12개. 추정 총액 2,800만 원. 숫자를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2,800만 원이라고요. 우리가 2년 동안 바친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스케치북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어요. 저는 매일 밤 그 스케치북을 펼쳐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밀 계좌에는 400만 원이 모였어요. 프리랜서 일은 점점 늘어났죠. 단골 고객도 생겼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단가도 올랐어요. 저는 삶의 모든 피로를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밤마다 타블렛 펜을 쥐고 화면과 씨름했어요. 로고를 그리고 일러스트를 그리고 포스터를 디자인했죠. 손목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결렸어요. 눈이 침침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탈출구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학교에서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왜 그래요?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 부업 때문이에요? 응, 그것도 있고. 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시댁에 들렀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지가 말했어요. 언니,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간대. 엄마가 보내주신대. 어디로? 유럽. 한 달 정도. 좋겠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케치북에 적을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4월 23일 마이너스 민지, 유럽 여행 예정. 추정 경비 500만 원 이상. 집으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제 스케치북은 거의 다 찼어요. 날짜와 금액, 품목들로 빼곡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금액을 더했어요. 시어머니가 명품에 쓴 돈, 민지에게 준 돈, 모두 합쳐서요. 총액이 나왔습니다. 8,20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1년 반 동안 바친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빼앗긴 돈들이 모두 사치와 낭비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굵은 펜으로 크게요. 총 피해액 마이너스 8,200만 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증거는 충분했죠. 스케치북은 어느새 예술작품이자 복수의 기록물이 되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제 고통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제 각오도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완벽하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했어요. 스케치북을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제 삶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붓 대신 증거를 들고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손에는 스케치북과 증거 서류를 담은 파일을 들고 있었죠. 강서진님 맞으시죠?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결혼 후 1년 반 동안의 기록입니다. 변호사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금액들, 사진들, 메모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교사라서 그런지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필요한 서류들, 예상 기간, 비용까지요. 저는 비밀 계좌에 모아둔 돈으로 착수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남편분께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서류가 나간 후에 말할게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죠.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수업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시댁에도 일요일마다 찾아갔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2학년 미술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붓질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머금게 하고 천천히 그어봐. 급하게 하면 번지니까. 아,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전화 좀 해. 법원에서 서류 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당장 전화해.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전화할 때가 아니었어요. 방과 후 업무를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보면 알잖아. 이혼 소송이야.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뭐가 불만이야? 갑자기라고? 1년 반 동안 참아왔는데? 뭘 참았다는 거야? 도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결혼 생활의 기록이야.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월 12일 어머니가 명품 코트를 샀어. 180만 원짜리.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5일 민지차 계약금 500만 원. 어머니가 내셨지.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3월 12일 핸드백 250만 원. 4월 23일 민지 유럽 여행비 500만 원 이상. 이걸 언제 다? 매일 밤 기록했어. 내가 자는 동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굵게 적힌 숫자가 도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총 8,200만 원. 우리가 1년 반 동안 어머니께 드린 돈이 이렇게 쓰였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케치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생활비라고 하셨잖아. 우리 살림 챙긴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게 생활비야? 그건 엄마가 당신 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 필요할 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엄마 허락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민지차는 2,200만 원을 선뜻 사주셨어. 여행비도 주시고 명품도 사시고. 서진아, 진정해. 얘기를 해보자. 이미 다 했어. 변호사랑도 상담했고 증거도 다 제출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황급히 들어오시더니 거실로 달려왔죠. 도윤아, 무슨 일이니?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며?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들,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께서 쓰신 돈의 기록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감히 나를 조사했어? 조사가 아니라 기록했어요. 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이 그림이 돈이 돼?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됩니다.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사진도 있고, 날짜도 정확하고, 금액도 맞으니까요. 너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이혼 소송이에요. 도윤 씨와의 이혼. 시어머니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도윤아, 넌 가만히 있을 거니? 내 아내가 이러는데? 엄마, 이건 뭐가 문제야?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돈 관리해 준 게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요즘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셨죠.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달은 힘들겠어요. 뭐, 대신 그림은 팔렸어요. 제 그림들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6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해서 550만 원을 모았어요. 이 돈은 제 거예요. 어머니가 가져갈 수 없는 돈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거예요. 짐은 내일 빼갈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진아, 잠깐만.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후회할 거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이미 후회했어요. 이 결혼을 한 걸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선택을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예요. 그날 밤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죠. 소송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제 증거를 채택했어요. 스케치북의 기록들, 사진들, 통장 거래 내역들이 모두 인정받았죠. 판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떨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어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웃음이 나왔죠. 교사직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프리랜서 일도 계속했죠. 이제는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어요. 책상을 창가에 놓고 그림을 그렸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창문 밖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가정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죠. 제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손에 붓을 들었습니다. 새 캔버스 앞에 섰어요.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했죠. 빛이 가득한 희망이 보이는 그림을요. 붓을 캔버스에 댔습니다. 첫 획을 그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죠.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삶을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빛처럼 제 미래도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